네, 오늘도 증시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서 지금 1,990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5천억 원 자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어제 전거래일보다도 5% 넘게 떨어지면서 629선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 자, 오늘도 620선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된 상황이죠.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또 기금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2,000선마저 무너져 내린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뭐 더 심합니다. 5%대 급락세를 보였고요. 팀장님, 일단 증시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패닉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시장의 하락세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에는 외국인 매도에 대응해서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바치는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네. 안타깝게도 주가의 하락폭이 커지는 가운데 신용융자 잔고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되고 더 나아가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종목들이 실적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면서 투자 심리들이 이 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까지도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금융당국이 어제 장 개장 전에 이제 금융시장 점검회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약세 흐름을 막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예. 이런 증시 아까 우리 팀장님 패닉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패닉이 아니라고 했지만 네. 이런 패닉 상태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금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아요. 지금도 이거 가만 놔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과열된 것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어쨌든 어저께 나온 것은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었어요. 첫째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뭐 거의 하루에 2% 코스피 빠지기를 일주일 계속했거든요. 네. 거의 2%를 5일 5거래 연장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이제 냈다는 게 그다음에 금액이 5천억인데요. 5천억은 정말 증시의 그 거래 규모나 왜냐면 그다음에 그 5천억도요. 뭐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마련하겠다 뭐 네. 그런 것이었거든요. 네. 저는 정부는 증시에 대해서 별로 뭐 막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뭐 관심이 없거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나온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줬어요. 사실 5천억 원이면 외국인이 하루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규모죠. 네. 그렇죠. 예. 하루 금액이죠. 네. 네. 하나마나한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불안 흐름을 계속 보일까?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이 어디까지를 떨어지는 걸 걱정을 해야 되냐? 이제 현실적으로 이 걱정이 턱 밑까지 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팀장님. 예, 이제 지지선이 사실은 저희는 한 2020선 정도를 지지선으로 많이 봤습니다. 2020선으로 지지선을 봤던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뭐 거래소 2000선이 의미가 있냐 이런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니까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00포인트 무너지던 시장의 폭락상이 빚어질 때 포워드 PBR, 다시 말해서 향후 12개월 동안의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를 이용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서 PBR을 그때 당시 추정을 해보면 0.8배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뭐냐 하면 기업이 한 회사가 주당 한 10,000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가 이제 10,000원에 거래가 되면 PBR 1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에서 거래되냐면 어제 0.8배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20% 정도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20%의 할인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수급 여건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가서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내년 기업 이익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까지도 반영된 주가 레벨이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은 1950 정도를 보는데 이게 장중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중 저점이 890포인트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때 당시가 PBR 0.77배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는 뭐 어떻게 본다면 이제 23% 디스카운트를 보더라도 한 1950선 정도에서 지지선을 갖다가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심리가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그 주당 순자산 가치라든가 또 더 나가서 향후 미래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도 참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네.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식시장 코스피가 2,000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미중 무역 분쟁. 사실 이건 대외적인 변수니까 뭐 차치하고서라도 대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는 게 유독 우리 증시만 더 취약하게 지금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거든요. 첫째 지금 설비 투자 거의 7개월,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설비 투자는요 한 15% 정도 증가를 해야 현재의 기계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0% 정도 감가상각이 되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기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두 번째 지금 수출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부진해요. 지금 10월달 수출지는요 일별로 보면은요 마이너스에 지금.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 수출 증가율이 나올 텐데 저는 이번 10월 수출 증가율이 아마 마이너스가 아니겠는가. 고용 나쁘죠. 놀라운 사실은요. 엊그저께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보니까 민간 소비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상당히 수출과 함께 떠받쳐줬는데 민간 소비가 지금 위축이 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경제팀들의 거의 무능함이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한국 경제의 안팎으로 안 좋은 사실이 겹쳐지고 있는 데다가 정책적인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니까 지금 저는 특별히 한국 시장이 많이 빠진다는 거 보고요. 네.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그나마 이것도 원화 환율이 1,140원에서 지켜주니까 그러지 만약에 이 환율이 만약에 흔들리면 어마어마한 외국 자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지금 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요. 그죠.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140원이니까 이게 지금 1,140원에서 크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나마 지금 한국 증시에 붙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1,150원, 60원, 7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환차 손을 피해서 주식시장을 빨리 팔고 달러를 바꿔두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증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는 환율을 1,140원에 묶어둘 수 있는가. 이게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 아까 뭐 1,950 이야기 하셨는데 전 1,900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계속 정부나 한국은행 긴급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죠.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여기에서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느끼는 체감을 좀 전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걱정이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이후에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의 성장 엔진들이 많이 고갈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거나 또 핸드폰 같은 혁신적 제품들이 나오면서 소비를 굉장히 부양해 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 자산 시장의 경기가 연동되는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라든가 주택 가격들이 상승하는 국면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심리가 개선되고 더 나아가서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자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심리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참 보이는 그러니까 몸통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희들 보기에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물론 정부 말씀대로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리가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자산 시장에서 이런 급격한 가격의 하락들이 나타나는 일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침체 국면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심리조차 약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제의 불황이 뭡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저축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불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확 줄어들고 더 나가서 이전보다 나 적금을 더 들어야 되겠다, 예금을 더 들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게 불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런 심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경제 전망의 변화도 있겠지만 역시 자산 시장에서 특히 경제의 거울이라 불리는 주식 시장의 하락, 이 패닉을 어떻게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경제의 어떻게 본다면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이 건전하다 하더라도
그게 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대비책 이런 것들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사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오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부와 현장의 온도 차이가 상당하다. 그렇죠. 예,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빠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미국의 다우존 나스닥의 하락폭을 봤더니요. 지금 빠지고 있는 게 한 8% 빠졌어요. 네. 다우존스가. 네. 근데 과거에요. 87년에 30% 빠졌고요. 90년도에 16% 빠졌고 그다음에 2000년대엔 32%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8%, 9%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질 여지가 굉장히 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큰 어떤 그 증시의 불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뭐 펀더멘탈로 그러는데 만약에 주식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5%, 10% 빠졌을 때 어떤 금융시장 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 그게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또 미국 경기는 우리 경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견조하고 좋잖아요. 좋죠. 좋은데 지금 이번에 나타난 징조가 뭐냐면 미국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면서 뭐 구글, 아마존, 특히 예. 이제 테크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뺑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크주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네. 지금 많이 빠졌는 것 같아도 과거에 빠진 것에 비하니까 그야말로 3분의 1이 안 되니까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여파가 오지 않겠어요? 예. 결론적으로 미국이 지금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저금리에 바탕을 두고 한 10년 장기 호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네. 이번에 오는 불황은 10년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팀장님, 예. 지금 어닝 시즌 아닙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뭐 재계2죠 현대차그룹 실적도 그렇고요. 소비주인 아메리카시픽 같은 어닝 쇼크 수준 실적들이 나오면서 어닝 시즌도 참 재미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지수 하락까지 더해지니까 더 뭐라 해야 될까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안 좋은 실적들이. 예,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우리 벌써 10월 말이니까 그죠? 9월 말 어닝 시즌 시작 전에 추정했었던 이익 전망과 현재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3분기 이익을 받아들고 네. 실제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코스피 200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대 기업들의 이익 전망의 변화를 살펴보면 1.2% 하락이니까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이렇게 시장을 참 이렇게 최근에 어려우냐 생각하면 이 어닝 시즌에 처음을 주도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들은 잘 나오다가 네. 이 월 중반 이후 안 그래도 장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월 후반으로 가면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특히 안 좋아지는데 어디가 그렇게 안 좋은가 봤더니 일단 경기 관련 소비자 방금 이야기하셨던 네.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또는 현대차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 낮춰져 있던 영업이익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낮춰져 있던 전망에 비해서도 얼마 정도 지금 미스했냐 보니까 한 6% 정도 미스했고요. 더 나가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정도. 그러니까 이익 전망들의 하향 조정들이 꽤 이루어지는 업종들이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다만 이제 향후 1년 동안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9월 정도만 하면 한 215조 원 정도의 코스피 200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가 형성됐다면 지금은 212조 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익 전망 자체는 한 3조 원 정도밖에 안 빠졌다고 생각하면 체감으로 느끼는 이익 전망과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 사이에 뭔가 괴리가 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 1년에 영업이익 100조 내기도 힘들었었는데 지난해 이제 처음으로 183조 정도, 올해 이제 200조를 처음으로 넘길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전망이 낙관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급락 속에 실제 발표되는 이익도 이제 조금씩 못 미치고 이익 전망도 점진적이지만 하향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사실 예전에는 그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가 좀 역외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주식 시장이 급락하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도 빙하기 전조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좀 불안한 심리가 크다라는 그렇죠. 것 전통적으로 같아요. 이제 자금이 주식으로 갈 거냐 부동산으로 갈 거냐의 대체 관계에 있었다고 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뭐 거의 아까 우리 팀장님 이야기 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네.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약세하고
주식시장의 약세를 같이 보기는 어렵는데 굳이 우리가 막 땡겨서 이론을 적용을 한다면요. 대부분의 주식 자금도 그렇고 부동산 자금도 대출 받아서 하는데 이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주로 이제 대출을 만들어내는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나 어떤 신용 창조 역할이 상당히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신용이 줄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준다. 뭐 이렇게 설명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게 보통 예전에 그 법칙이라고 하면 증시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는 동조화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관계수 저희들이 한 30년치를 보면 뭐 0.1 정도 나오니까 사실 정의 상관관계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직접적 연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의 악화가 경기의 악화로 이어지고 더 나가서 금리 부분들까지 건드리게 된다라면 동조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보면 예를 들어서 2012, 13년부터 시작해서 한 16년 사이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려울 때 주식시장 상대적으로 또 잘 버텼다면 또 반대로 올해 주식시장 되게 어려운 여건인데 올해 8월, 9월 기억나시죠? 네.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의 모습들은 있는데 말씀하신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심리까지 또 더 나가서 이게 경기 여건의 악화까지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면 동조화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시장을 예측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워낙 불안하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실적 훨씬 더 나빠질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특히 제가 며칠간의 그 국내외 증시를 보니까 일간 등락이 어마어마해요. 올랐다가 내렸다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등락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노리고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투기꾼들도 있겠지만 건전한 투자가라면 첫째 대출을 추가로 일으켜서 투자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근거가 없이 어떤 그런 요행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이런 행위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봐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소나기나 우박은 피하고 보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하고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고 정부는 아까도 이야기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뭉개지 말고 서둘러 내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네. 네. 어제 개인 투매 중에 상당수 물량이 반대 매매에 의해 나온 예. 거여서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커질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려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진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옥의 종소리라고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고통스럽죠. 지옥의 종소리. 왜냐하면 이제 신용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이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반대 매매를 하겠다라는 것처럼 투자자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은 없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징후가 보이다가 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융자 잔고가 어떻게 본다면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가장 주식시장에서 매도의 클라이맥스가 진행되는 순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특히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불황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까지 실적 전망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 이와 같이 옥석 구분 없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한 번에 주식을 다 사고 집행하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매번 이제 아이템 회의를 하면서 사실 저희도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어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 모셔놓고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지금 주식 급락세, 뭐 부동산 시장 거품 빠지고 금리 지금 이제 인상 예. 기조에 본격적으로 들어선단 말이죠.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려고 해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 모든 연결고리를 봤었을 때 어디로 가고 있냐?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2.8%, 3% 수준을 정상 속도의 수준이라고 봤잖아요. 저는 내년 되면 아마 그 2.5대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추운 한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경제 주체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추위, 경제적인 추위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리고 정부는 선제적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0 종목 기업 기준으로 해서 연 200조 정도 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돈으로 세금이 말도 못하게 거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금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정 지출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고용이라든가 R&D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등에 대해서 이 기업이 자신이 벌어들였던 그동안 고생했던 주주들에게 또는 근로자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또 고용을 하거나 배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세제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즉 과거 뭐 정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배당 관련돼 있던 뭐 한류 세제라든가 또는 고용이라든가 R&D 투자에 대해서 공제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주게 되면 어려워질 경제 환경이 출현하더라도 기업의 영업이익도 늘어날 여지가 생기고 수급에도 개선이 되면 무엇보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정부의 대응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세동 교수, 홍춘욱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